뉴욕시 공립학교의 등교 수업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등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교와 칼리지 1,600여 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8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축제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현장 관중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부터 영사민원 24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휴대폰으로도 영사 민원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7,143명 늘어난 677만 6,432명, 사망자는 852명이 늘어 19만 9,85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649명이 늘어 47만 9,028명, 사망자는 13명이 늘어 3만 3,14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78명이 늘어나 20만 800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16,1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의 등교 수업 재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21일부터인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교직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등교 일정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조 시장은 어제 뉴욕시 학교 관계자 16,892명을 검사한 결과 55명이 양성 반응을 보여 학교 한 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에 교사들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등교 수업을 연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뉴욕시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는 등 감염자 동선 추적에 실패했다며 추가 확진자 발생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공공병원에서 학생 교직원을 위해 진단 결과를 48시간 이내 확인할 수 있는 22개의 우선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청 업무 재배치, 대체 교사 활용 등을 위해 관련 인력 2,000명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가을 학기를 시작한 뉴저지에서도 교직원과 학생들 사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저지 맘머스 카운티 호엘 학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자 학생 일부가 14일 동안의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중부 뉴저지 엘리자베스 학구 내에 있는 토머스 에디슨 직업기술 아카데미도 지난 11일 교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서섹스 카운티 프랭크포드 타운십 등 10개 가까운 학군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면서 일부에서는 학생들 사이에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대학교와 칼리지 1,600여 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8만 8천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망자도 최소 60명 이상이 집계됐습니다. 일부 주들에서 대면 수업을 재개하면서 8월 27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확진된 어린이 환자만 7만 3천 명에 달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전역의 대학교와 칼리지 1,600여 곳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총 8만 8천 명을 돌파했고 최소 6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대부분은 올 봄에 발생했고 대학생들보다는 주로 대학의 직원들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1,500개 대학 이상이 코로나19 대확산 이후로 최소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고 그 가운데 수십 군데는 최근에 연방정부 지침에 따라서 대면 강의를 재개하고 기숙사 문을 다시 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서는 최근 며칠 동안 급격히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일부 대학의 도시들은 가을 학기 개강과 함께 지자체 당국의 방역 지시와 개강이 맞물리면서 학생들을 위한 방역 대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협회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규 어린이 확진자는 7만 2,99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사이 어린이 확진자는 15% 증가하면서 누적 어린이 감염자는 54만 9,432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펜실베니아 연방법원 판사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주정부의 셧다운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정부들의 셧다운 명령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지만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윌리엄 스틱먼 4세 펜실베니아 연방지번법원 판사는 14일 66쪽 분량의 결정문을 통해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의 셧다운 명령은 수정헌법 1조의 집회의 자유와 14조 적법 절차 및 평등권 보호 조항에 반한다며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스틱먼 판사는 울프 주지사의 명령이 펜실베니아인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의의 노력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같은 전면적인 조치는 헌법상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스틱먼 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울프 주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필수 사업장의 영업 중단과 실내 25명, 실외 250명 등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소속 버틀러, 페이옙, 그린, 워싱턴 등 주내 4개 카운티는 지난 5월 이런 조치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어 11월 4일 모든 주들이 문을 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울프 주지사 측은 주정부가 취한 조치로 연방정부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다고 강조하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미국의 최대 축제죠.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축제도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현장 관중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 추수감사절 당일 TV로 방영될 전망입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4일 올해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현장 관중 없이 사전 녹화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24년에 시작해 올해 94회째를 맞는 메이시스 퍼레이드는 매해 추수감사절 당일 뉴욕 맨하튼에서 열립니다. 거대한 캐릭터 풍선과 퍼레이드 차량, 마칭 밴드와 연예인 공연 등으로 대표되는 이 행사는 매해 수백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는 상징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했고 보통 수천만 명이 TV 생중계 방송을 시청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백화점 브랜드 메이시스는 올해 퍼레이드는 사전에 이틀간 녹화해 추수감사절 당일 TV로 방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퍼레이드 참가자 규모는 75%가량 축소되고 공연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예정입니다. 대형 캐릭터 풍선을 운반하는 인력도 특수 차량으로 대체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익숙한 퍼레이드는 아니겠지만 메이시스가 현 시점에 맞게 행사를 재탄생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은 5개월 가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5차 재정지원법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양당 하원 의원 50명이 1조 5천억 규모의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민주공화 양당 하원 의원 50명 그룹이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5차 재정지원 절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는 민주당 상원과 백악관이 암암리에 제시한 규모의 중간에 해당됩니다. 민주당 상원은 2조 2천억 달러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습니다. 공화당을 대신해서 민주당과 협상해온 백악관과 스티븐 무너신 재무장관은 1조 3천억 달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연방의회는 여름 휴가와 노동절 연휴 등을 끝내고 오는 21일 다시 문을 엽니다. 회계연도가 9월 30일 종료되는 만큼 우선 새 회계연도 예산법안 통과에 주력해야겠지만 1, 2개월짜리 계속지출 법안으로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는 데 급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1조 5천억 달러의 5차 재정지원안은 3월 말 성안된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긴급재정지원과 내용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안에는 일정 소득 이하 국민 1인당 1,200달러 지원에 3천억 달러, 연방특별실업수당 2,600억 달러, 중소기업용 일자리 보호 프로그램에 6,600억 달러, 대기업 지원 5천억 달러, 그리고 주정부 및 시 당국 지원 3,400억 달러 등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미국인이 도전장을 던집니다. 현재 연방 하원 의원 중 유일한 한국계 의원인 민주당 앤디 김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8년 석패했던 영킴 후보도 다시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14일 미주 한인 유권자협회는 11월 3일에 실시되는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5명의 한국계 후보가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435명의 연방 하원 의원 중 한국계는 2018년 뉴저지 3선거구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의 앤디 김 의원이 유일합니다. 1993년 이후 25년 만에 배출된 연방 하원 의원인 김 의원은 올해 선거에서 재선을 노립니다. 아울러 2018년 캘리포니아주 39선거구에서 석패한 공화당 소속의 영킴 후보도 재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 하원 입성을 이루게 됩니다. 워싱턴주 10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의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도 여성 후보로 그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48선거구에선 한국 출신 이민자인 미셸 스틸 후보가 공화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캘리포니아 34선거구에선 이민 변호사인 데이빗 킴 후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한인 유권자협회는 각 지역의 지지율을 감안할 때 한인 후보 중에서 2-3명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부터 영사민원 24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휴대폰으로도 영사민원 업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민원 및 동포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영사 민원 업무 서비스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사 민원 24 앱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는 재외국민 등록 신청, 재외국민 변경 이동 신고, 귀국 신고 및 문서 발급 사실 확인, 민원 처리 현황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민원 및 동포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지난달 말 부임한 가족관계 등록관 양진석 영사가 자가격리를 마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발급에 2-3일이 걸리던 가족관계 증명서를 당일 발급하게 됩니다. 또 출생, 사망, 혼인, 이혼과 같은 재외국민의 개개인의 신분관계, 국정 및 상속, 재산관계 등과 관련해 상세한 법률 안내와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증명서 당일 현장 발급 등 기존과 다른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권익 보호 그리고 권익 신장을 위해서 뉴욕 총영사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동포 담당 업무도 강화합니다. 그동안 민원실장을 맡아왔던 윤옥재 영사가 구용 후 부영사와 함께 동포 담당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민원실장은 조성현 영사가 맡게 됩니다. 우선은 동포 사회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 동포 단체들과 단체장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동포 담당으로서 총영사관과 여러분 재외동포분들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8일부터 민원실 인터넷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화 교환 시스템 교체를 통해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 정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가 2009년에서 2016년 제조 판매한 벤과 승용차 약 25만 대의 배기가스 배출 장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임러가 이 문제와 관련해 15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해당 차량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리콜 조치할 전망입니다. 14일 CNN은 다임러가 디젤차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 및 캘리포니아 주 규제 당국과 15억 달러의 벌금 합의금 지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프리 로즌 법무부 부장관은 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15억 달러의 책임을 진다면 다른 업체에도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의 앤드루 휠러는 차량 기준으로 청정대기법에 따른 민사상 벌금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민사벌금 8억 7,500만 달러와 리콜 및 연방 환경 프로그램 비용 4억 3,600만 달러, 캘리포니아의 환경 프로그램 비용 1억 1,000만 달러 및 기타 벌금 7천만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메르세데스 스프린터 벤 등을 포함해 다임러가 2009년에서 2016년 제조, 판매한 벤과 승용차 약 25만 대의 배기가스 배출 장치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의 일환으로 다임러는 해당 차량들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도록 리콜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다임러는 관련 집단 소송의 원고 측에 7억 달러의 합의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임러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합의일 뿐이라면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600mm의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셀리가 또 미국 남부 해안에 접근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속 145km의 강풍도 동반한 채 2, 3일간 내륙으로 이동하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허리케인 로라가 남부 해안을 쑥대밭으로 만든 데 이어 이번에는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 일대에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미국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허리케인 셀리가 15일 루이지애나주 동남부에 상륙해 미시시피주를 향해 북상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셀리는 시속 145km의 강풍과 함께 최대 2피트의 폭우를 남부 해안에 뿌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셀리가 2, 3일 동안 내륙으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이라며 폭풍 해일과 하천 범람에 따른 홍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모델링 업체인 엔키 리서치는 셀리 상륙에 따른 피해 규모를 20억에서 30억 달러로 추정하면서 셀리가 해안지대뿐만 아니라 내륙에도 강한 비를 뿌린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주는 해안 저지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리고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셀리 이동 경로에 놓인 엘라베마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홍수 피해 예상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를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LA 지역에서 경찰관 2명이 괴한에 기습 총격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 취재 중이었던 아시안 기자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응급실 출입문을 막는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김재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관 대여섯 명이 한 여성을 에워싼 뒤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제압합니다. 여성은 아프다고 항의하며 자신이 언론사 기자임을 밝힙니다. 해당 여성은 로컬 라디오 방송 KPCC 소속 기자 조시 황으로 지난 12일 경찰 괴한 기습 총격 사건을 취재 중이었습니다. 사건 후 경찰관이 옮겨진 병원에선 경찰 폭력을 비판해온 일부 단체들이 응급실 출입구를 막고 시위를 벌였는데 경찰은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남성 1명을 체포했고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자인 후안까지 연행한 겁니다. 셰리프 당국은 후안 기자가 경찰의 통제에 따르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해 어쩔 수 없이 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he got way too close. Her own video shows that she's way too close to the deputies trying to arrest somebody else, and that's just not appropriate. 특히 시위대는 중태에 빠진 경찰이 죽기를 바란다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셰리프 당국은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하고 체포 영상 자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LA의 센츄리 지역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이 기자는 보석금 없이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기자협회와 미국 배우 방송인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에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점심 도시락 배달 행사가 열렸습니다. 건강보험사 앤썸브루 크로스와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오늘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노인들을 위해 LA 한인타운 육가와 놀만디에 위치한 노인 아파트를 찾아 500개의 점심 도시락을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한인타운에 있는 우리 한인 노인은 물론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도 같이 좀 여기 쉐어하고 나누겠다는 목적으로 우리가 여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또 저희 노인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도시락까지 챙겨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니어 센터는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부터 업체와 단체들의 지원을 받아 한인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과 마스크 등을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출인 소식입니다. 미국이 14일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등급인 금지에서 한 단계 아래인 재고로 낮췄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홍콩을 포함해 중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3단계인 여행 재고로 조정한다고 밝히고 중국은 학교를 비롯한 일상적 업무를 재개했으며
중국 내의 다른 진전 상황도 보고된 바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티벳 자치구를 거론하며 보안 검사와 경찰력 증강 같은 추가적 보안 조치가 흔하고 통금 및 여행 제한령이 갑자기 내려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버스 등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에게 $50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MTA는 14일부터 MTA 전철 버스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메트로놀스 탑승객에게 뉴욕시경과 MTA 경찰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을 때 거부하면 벌금 $50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MTA 탑승객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올 초 운영을 중단했던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이번 주부터 다시 개장합니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국립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문화 박물관과 국립 초상화 갤러리, 미국 미술관과 분관인 랜윅 갤러리 등 박물관 4곳을 재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물관 운영 시간은 당분간 축소될 방침이며 방문객들은 시간제 관람권을 예매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과 6핏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 추석 행사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커뮤니티 나눔 행사를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매년 가을 오버팩 파크에서 추석 대잔치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대규모 인원 동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올해는 오는 10월 3일 정오부터 팰리세이즈 파크 21 그랜애비뉴에 있는 홍대입구 식당 주차장의 5개 텐트에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 음식 나눔 행사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늦게는 때때로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